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려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는데 들어갈 때도 풀이 죽었는데 나올 때 모습은 또 이랬습니다. 보시죠.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대통령 관련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조사받고 나온 심경 한마디만 해주시죠. 충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습니다. 들어갈 때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제 나올 때 17시간 조사를 받아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 전과 너무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기자들에게 수고 많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전에 없던 태도예요. 네. 아마 기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은데 레이저 맞던 기자분들이 수고 많다라고 하는 격려성 발언을 듣고 나서 야 세상이 이제 바뀔 수 있냐 보는데 아마 세상이 바뀐 게 우병우 수석의 처지도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확연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에서 아마 검찰에서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번 영장은 검찰에서 많이 또다시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영장이 구속영장이 이르면 발부되도록 될 거라고 하고, 예. 영장이 발부되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아마도 앞서서 롯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조사 불러들인 것도 아마도 롯데가 K스포츠 미르 재단으로 돈을 냈다가 다시 70억 원을 압수수색 전날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 내용이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하고 또 네.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찰의 외압을 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문체부의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 혐의를 잡아서 구속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아마 조사 과정 들어갈 때도 그랬지만 나올 때도 전에 없는 태도로 저렇게 겸손하고 수그러진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신병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검찰에서는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아마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어렵다. 네, 오늘 오전 얘기로는 또 어렵다. 오늘 중은 어렵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했어요. 장모인 김장자 씨까지 이른바 일괄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또 장모는 사법처리 않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참 이렇게 좀 혼선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장 청구할 것은 이제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범죄 혐의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에 보면 청구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혐의에 있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혐의 든 게 8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검찰에서 새로 또 발견한 그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몇 가지 점에서는 법리적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빼고 넣고 어떻게 할지. 그런데 아마 만약 오늘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말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된 김장자 씨랄지 부인과 관련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공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직 제가 볼 때는 김장자나 이제 부인까지는 아직 조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공모라고 하려고 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검찰이 굉장히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단 또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한 명이 다 한 것으로 보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나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게 법조계 좀 관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앞서 이제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 또 최순실, 장시호의 수사. 그러면서 이제 대선 전에 뭔가 이 우병우도 이제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도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모두 대선 전에 어쨌든 기소를 하려는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두 사람도 어제 첫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 이 재판에서 첫 재판이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날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지시대로 했다 이런 얘기죠. 또 국가가 보조금 안 준다고 예술 못하나
특검이 편견을 갖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저게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수사받는 과정에서 네. 김기춘 전 실장의 저 진술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한 건 아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를 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 법꾸라지라고 하는 저분도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곧 뭐냐? 법이다. 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냥 참으로서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뭐라고 그랬죠?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난 그런 거 전혀 뭐라고 얘기 꺼낸 적도 없다. 이렇게 본 되는 거 적도 아니에요. 없다. 예. 그러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사이에요. 이 블랙리스트 작성 뭐 그 한 걸 두고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서로 떠밀리게 되는. 그러다가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는. 네, 그리고 아까 안정범 수석도 뭐 다른 사람 얘기 옮겨놓은 거든. 뭐 네. 안정범 수석 아닙니다. 이거 대통령 지시상 내가 받아 쓴 거 맞습니다. 그러면 또 안정범 수석의 진술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법률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괴로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기 참모들하고 어떤 그 논리의 충돌. 예. 예. 네. 그런 차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뭐 세상에 아는 유명한 검사 출신이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유명한 변호사, 법률가인데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은 오해의 출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까지 깊은 오해, 한 번 더 오해란 말 썼어요. 쌓여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법정에서 성실히 변론할 생각이다. 자,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상당히 태도가 저랬다는 점은 예. 두 사람의 대응, 앞으로 재판 전략이 다를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춘 이제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인은 하되 약간 협조하는 쪽으로 가겠다. 즉 책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본인은 그래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저게 조윤선 전 장관도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본인이 그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 오해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변호사가 일정 뭐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되돌아보면요. 네네. 전임자로부터 만나서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는 웃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얼굴이 굳어지면서 네.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런 얘기했다. 일까지 다 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런 증언들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이 이미 수석을 하기 전에 전임자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정무수석 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 하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 부담이 많이 됐을 것이고 이미 인지하고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뭐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죄로부터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죄가 없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판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아예 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인식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걸 좀 들어보면 국가가 보조금을 안 준다고 예술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확신범하고 그다음에 단순 그 참가자 나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집행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게 조윤선 전 장관 입장이라 한다면 아마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네. 이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의 그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정에서 보조금이 배제되고 하는 것조차도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창작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 보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는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했다라는 것 점에서는 아마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확신범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법정에서도 뭘 물어보면 김기춘 장관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재판부를 좀 이렇게 또 검사를 상당히 좀 비웃는 듯한 그런 태도 보였고 말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은 물어보는 말에 신문 내용에 또박또박 대답을 해서 성실히 말하겠다 이런 태도와 상당히 부합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박모 변호사가 또 이제 지극히 뭐 면회도 자주 와서 오래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 인사를 또 서로 부부가 법정에서 교환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인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공방이 좀 있었던 모습이 있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갖고 무차별하게 아무튼 그런 지시를 했는데. 자, 신 교수님, 예. 저거는 이제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저런 증언을 어제 법정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지금 얘기가 알려지고 있고 서로 상당히 불꽃 튀는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증언대에서는 날선 폭로를 했다. 이렇게 아까 얘기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식으로 했는데 주도했다. 문체부 인사 전행까지 그랬지만 괘씸죄로 면직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일 없다라고 김기춘 전 실장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해요. 네, 근데 김기춘 실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런 비슷한 유의 생각을 하고 있던 거는 다른 정황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또 김영한 민정수석 그분도 또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김영한 비망록이라고 해서 업무수첩. 거기도 이제 그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제 이 좌우 구분 그다음에 이제 그 종북 좌파 척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컨셉 하에서 이 뭔가를 이제 국정 프로젝트를 짜가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이제 김기춘 실장에게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 확정적인 물증은 없지만 네네.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이게 김기춘 작품일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들려드린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